요즘 따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잘 걸었는데 요즘은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밥도 예전처럼 맛있지가 않고 병원에 가보면 검사엔 큰 이상 없다는데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 가지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 중인 박경태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습관,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생을 마감한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그 습관을 고친 분들은 달랐습니다. 80대에도 혼자서 장을 보고 90대에도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지켜온 것도 바로 이 5가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마지막에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건강 비결 한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지나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지적해온 생활 습관입니다.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이 되면 갈증을 유발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 안수 분량도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물이 마르고 목이 타는 느낌이 들어서 물을 찾았을 텐데 지금은 그런 자극이 약해져서 갈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갈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탈수를 더 쉽게 부르고 몸 안의 다양한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은 80세 어르신 한 분이 어지럼증과 만성 피로로 오셨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고 큰 이상은 없는데 계속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상담해 보니 하루에 마시는 물이 많아야 한 컵 정도였습니다. 커피나 국물은 마시지만 맹물은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탈수 상태가 만성으로 지속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도 들쑥날쑥해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어지러움과 무기력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더 세게 수축해야 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지고 노폐물이 몸에 남아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신장은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가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이나 결석 위험까지 생깁니다. 탈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분도 가라앉고 우울감까지 생기기 쉽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물을 안 마신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는 갈증을 안 느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갈증을 못 느끼는 몸 상태가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이 이미 물 부족에 익숙해져서 경고를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보통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셔야 흡수율이 높고 부담이 적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외출 후 돌아왔을 때처럼 루틴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또 물을 마시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속을 차게 만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입맛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단,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기 어렵다면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냉장고 문에 붙여놓기보다 식탁, 침대 옆, TV 근처처럼 자주 앉는 공간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 컵, 식사 전 한 컵, 자기 전 한 컵을 기본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3컵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이동하거나 쉬는 시간에 채워 넣으면 6컵은 어렵지 않게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소변색을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에 가깝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강하다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고 물을 마실 필요성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병원비 수십만 원보다 하루 6컵의 물이 더 강력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책상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몸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습관은 겉으로는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착각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살이 빠졌다고 안심하는 습관, 바로 근육이 줄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요즘 살이 빠져서 몸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니다. 살이 빠졌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70대가 넘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체중은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분 중에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체중이 4-5kg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보다 덜 부은 것 같아 좋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워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까지 갔고 몇 걸음 걷다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발목 골절이 있었고 이후 한 달 넘게 침대에서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노년기의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가 모두 이 근육에서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는데 근육마저 줄어들면 낙상의 위험은 몇 배로 올라갑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육은 단순한 힘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지고 당뇨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육이 면역세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근육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움직임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허벅지 근육이 1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넘어져서 한두 주만 누워 있어도 10년 이상 유지했던 근육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10번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하체 근육을 자극하고 기립성 어지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5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의 재생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두유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한 번의 식사로 몰아 먹기보다는 세끼 식사에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흡수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줄어듭니다.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근육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이 이상적이지만 3번에 나누어 10분씩만 걸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천천히 걷는 습관은 소화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벅지 둘레를 직접 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으로 보는 체중보다 직접 재는 허벅지 둘레가 근육 상태를 확인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릎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 올라온 부위에서 줄자로 측정해 보세요. 지난달보다 줄어들었다면 근육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줄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남는 체형,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사라지는 상태가 건강을 위협합니다. 살이 빠졌다고 좋아하기 전에 그게 근육인지 지방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 부족과 근육 감소처럼 몸 안에서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라고 착각하며 반복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바로 하루 2끼만 먹는 생활입니다. 예전에는 과식이 문제라고 했고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한 끼를 거르고 2끼만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습관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건강을 자신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체중도 적당했고 과음이나 과식도 없었고 꾸준히 걷기 운동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기운이 없고 걸을 때 어지럽고 자꾸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습관을 여쭤보니 아침은 안 드시고 점심과 저녁 2끼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관리되고 좋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아침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에너지 대사가 불균형해지며 온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전날 저녁 식사 후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뇌와 근육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당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혈당에 쉽게 노출됩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피로감,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낙상, 실신, 심할 경우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2끼 식사를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을 폭식하게 되고 저녁에 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우기 어려워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 면역 저하, 피로감이 쉽게 발생합니다. 식사를 자주 그리고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대사 균형 때문입니다. 하루 3끼를 꼭 챙겨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아침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는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계속 소모합니다.
그래서 기상 후 아침 식사는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첫 번째 행동이며 뇌 노화를 막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침을 챙겨 먹는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는 노인은 우울감, 피로, 집중력 저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을까요? 반드시 거창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1개, 바나나 1개, 두유 1컵 혹은 오트밀 1숟가락에 우유를 곁들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가능하다면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이 좋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함께 곁들이면 뇌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사 시간을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점심은 5시간 이내, 저녁은 20시 이후가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몸의 생체 리듬도 안정되고 이와 장이 활동도 규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전체 리듬과 몸 전체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에너지 흡수와 대사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과 삶은 계란 1개로 시작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변화지만 그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건강한 하루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의 근원이 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바로 낮은 체온을 그대로 방치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항상 차고 손발이 시린 상태를 그냥 두는 습관이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몸속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섭씨 36도 5에서 36도 8 사이의 체온을 유지해야 정상적인 대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손발이 차갑고 배가 항상 냉한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한 분은 손발이 항상 차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를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기운이 없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여름에도 발에 양말을 신고 주무셨고 복부에 찜질팩을 얹어야 잠이 올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내과적 이상은 없었지만 체온이 36도 이하로 측정되었고 혈액순환이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온이 낮다는 것은 곧 혈류량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 근육통, 소화불량, 수면장애는 물론이고 암세포도 더 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체온이 낮은 사람은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말초혈관의 순환이 약해지면서 손발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또 근육량이 줄면서 체온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더 쉽게 저체온 상태에 빠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는 큰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체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분 섭취의 연장선인데 찬물을 피하고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몸속 장기들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식사 전후로도 따뜻한 차나 물을 한두 모금씩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복부와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성하는 부위가 바로 복부와 허벅지입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배찜질팩, 무릎 담요, 기모내의, 손발 찜질기 등은 단순한 보온을 넘어서 건강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침 스트레칭과 저강도 운동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체온은 가장 낮습니다. 이때 가벼운 팔 돌리기, 제자리 걷기, 허리 돌리기 등의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은 움직임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가만히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몸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생강, 계피, 마늘, 부추, 파 등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는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찬 음료는 피하고 국이나 죽처럼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찬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느려지며 체온이 내려갑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취미 활동, 가족이나 지인과의 따뜻한 대화 등이 모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내장 기능이 떨어지며 피로가 쌓이고 병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반대로 체온을 올리면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가요? 아침에 몸이 잘 안 풀리고 자주 피로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온도부터 다시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물 한 잔, 짧은 스트레칭, 복부 찜질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체온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 습관만 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 습관은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바로 복부 비만을 방치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체중은 그다지 많이 나가지 않는데 배만 볼록 나온 체형,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체형 변화로만 생각하고 넘기면 큰일입니다. 복부에 쌓이는 지방은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장기 사이에 낀 지방으로 몸속 장기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키에 비해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공복혈당이 높게 나와서 추가 검사를 했더니 복부비만과 내장지방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배는 약간 볼록한 정도였고 다른 곳은 말랐기 때문에 본인도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복부비만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내장지방은 단순히 저장된 지방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조직입니다. 이 지방에서 염증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내장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모든 순환기 질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부지방입니다. 셋째로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높고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내장 지방에서 발생한 염증물질이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나왔다는 것 하나로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염증과 질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복부 둘레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이 수치는 체중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배에 쌓인 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줄자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배꼽 위 약 2에서 3cm 부위에서 숨을 내쉰 상태로 측정하면 됩니다. 둘째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복부 비만은 식사량 자체보다는 식사의 질과 시간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늦은 밤 야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 폭식은 복부 지방을 늘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먹는 음식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소화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하시고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빠른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10분 3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넷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보내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30분에서 4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이라도 한 바퀴 걷는 습관을 들이면 복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배고프지 않아도 자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체중 증가, 특히 복부 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수면 전 자극적인 음식이나 화면 시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뿌리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복부 비만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핵심 경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줄자 하나 꺼내서 배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숫자는 정직합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야식을 줄이고 하루 30분만 걷고 저녁 식사를 조금만 가볍게 바꿔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쌓인 복부 지방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지금의 습관 하나가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지금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습관들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어느 순간 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됩니다. 물 한 컵 더 마시고 10번만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고 간단한 아침 식사라도 챙겨 먹고 몸을 따뜻하게 덮고 줄자로 복부 둘레를 확인해 보는 것.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제가 여든 넘도록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손으로 적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몇 분을 걷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하루에 5줄 정도로만 기록해 보세요.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는 이 짧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큰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이나 친구,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의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목욕 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처럼 하던 목욕 습관이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도 꼭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